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미국 시장이 이제 노예 해방일로 하루 쉬는 관계로 매우 좀 편안하게 미국 시장 볼 거 없으니까 유럽 시장 좀 보고 한국 시장에 집중하고 이런 아침이었는데 오늘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욱 압축된 순환매가 돌 것이다. 어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항공, 방산, 재건축 막 이런 애들이 도는데 좀 예상치 못한 그러한 것들. 우리는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몇 개에 이제 집중해서 가고 있는데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그러한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또 고평가라는 또 우리가 영원히 싸워야 될 그 괴물 벽 앞에 일단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매우 뭔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순환매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하루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이제 조용히 과연 우리나라가 재건주에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재건주 전체 규모는 1200조이고 지금까지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 세계 전체 국가 중에서 뭐 나름대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는 국가의 순위를 매겨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36위 정도? 뭐 GDP의 몇 프로, 0.000 몇 프로 이 정도 36인가 뭐 그 정도의 그 뭐 기여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전비를 대고 물자를 대준 유럽 국가가 수두룩한데 우리한테 재건의 떡고물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게 퀘스천 마크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또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기대감으로는 갈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떡고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 뭐 무슨 장관이 왔다 가고 뭐 대통령 부인이 왔다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스처로 취하지만 우리만 왔다 간 게 아니죠. 일본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들렸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두 번째는 그러한 재건 비용을 유럽들이 과연 돈을 댈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가 뭐 석유가 팡팡 나는 국가도 아니고 뭐가 아니고 주로 곡물 위주로 나는 나라고 이고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뭐 특징밖에 없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투자를 과연 할 건가? 1200조라는 돈을 누가 쏟아부을 것인가? 미국이 이제 444조 정도, 45조 정도를 올해 책정을 해서 뭐 그 정도를 뿌릴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좌지우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뿌리고 무기 팔아먹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따라서 재건주 저런 데 흥분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는 한 30년 경력상 저것들은 일시적이지 않을까 쫓아가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차라리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력기계, 건설기계 이러한 인프라와 접촉이 돼 있는 것들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모멘텀이 막 돌고 빠르게 순환매를 하는데 오늘도 어제 같은 것이 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돌 확률, 이 확률이 너무 높아 보여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장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미 증시가 휴장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을 했고 유럽 증시는 약세를 보였죠. 영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15년 내 최고이다. 영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브렉시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브렉시트가 금지가 되면서 싼 물자와 싼 노동력과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물가가 살인적으로 오르고 일자리가 줄고 여기에 경제 활성화가 죽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이만큼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데 특히 코비드를 맞이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금융만 발달되어 있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한 게 지금 물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미중 양국 관계 안정화에 합의를 했다. 대만 문제는 여전히 충돌을 했다. 8시간을 만났는데 큰 합의문도 없고 이제 시진핑을 만나니 많이 그런 이야기를 오는데 첫 단추를 이제 끼우는 과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이중성에 대해서 약간 경악을 하죠. 우리한테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반도체도 못 팔게 하면서 그 부분 우리에게 채우지 말아야 하고 자기는 가서 사바사바 이제 자기 미래를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미국을 좀 금가 옥조로 믿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구멍을 파고 여우가 세 개의 굴을 파듯이 그렇게 파야 되는데 어느 한 짝에 줄 서는 게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외교는 이렇게 여우처럼 해야 되는 거죠. 오ren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 지분을 8.5%나 이상을 확대를 했다. 10% 이상은 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41조를 산 거죠. 이게 니케 225의 1년 그래프인데 26,000포인트 같은 게 33,000이죠. 네, 거의 뭐 한 40% 가까이 지수만 이렇게 오른 그런 초강한 강력한 상승 양세를 지금 니케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돈을 풀지 않고 지속적으로 뭐랄까요? 금융 장세를 유지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두고 세 번째는 엔화를 굉장히 약세로 두고 우린 지금 800엔까지 이제 빠진 거죠, 그렇죠? 네, 800엔까지 빠지는 그러한 초약세. 그래서 일본에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이 수출 기업으로 살아남는 기업들이 과점을 하면서 기업 이익이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 여기에 미국도 불안하고 중국도 불안하고 돈이 유럽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일본으로 많이 몰려갔다. 이런 글로벌 수급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니케이 225가 크게 오르는 모습인데 살짝 이제 꼭대기 와서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ren 버핏이 일본 주식을 특히 종합상사를 산 이유는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 일단 퍼가 5배 이하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니까 다시 한번 속사를 살펴보면 오ren 버핏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버핏은 2022년 버크셔에서 연례총에서 나는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진정한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항상 말해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일본 상사의 사업구조 자체는 복잡하지만 버핏이 에너지와 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일본 상사 매출 상당 부분은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다. 일본의 종합상사는 전부 LNG 수입과 에너지 개발, 주로 에너지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마루베니는 농업, 금속, 에너지, 화학 제품에서 매출의 90%를 얻는다. 미쯔비시는 매출의 42%가 상품 커머디티 때 발생한다. 모든 상사들도 현재 30%를 버크셔 회사가 선호하는 에너지 농업 분야에서 얻고 있다. 그러니까 버크셔 회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지만 자기들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버크셔 회사가 이해를 잘하는 거죠. 두 번째,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망을 가진 기업들이다. 일본의 상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들로 광범위한 사업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파산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블룸버그는 이 기업들이 에너지 등의 전통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IT, 의료, 우주를 포함한 신성장 분야까지 사업을 다각화했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에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버핏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도. 세 번째는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많다. 프리제스 재팬의 탐합한 분석가는 일본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 버핏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네 번째는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버핏이 5대 상사와 지분을 최초로 사들였던 당시에는 전반적인 주식시장 침체로 이들 기업의 주가도 많이 낮은 상황이었다. 상사들이 지주회사로 진화해서 주식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면 버핏은 이 기업들의 본질적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를 투자하는 목적인데 여기에 이 애널리스트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일지도 모릅니다. 버핏도 앵캐리 트레이드를 하더라. 즉 일본에서 버크셔 회사의 채권을 낮은 금리에 발행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가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버크셔 회사의 엔화 채권 발행으로 일본의 추가 투자를 시사를 하고 있다.
벅스 회사에는 지난 3년간의 엔화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죠. 총 발행 규모가 1조엔, 우리나라는 거의 10조 가까이 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만 1150억 엔, 우리나라 돈이 한 1조 1000억을 발행했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벅스 회사가 엔화 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외국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녀석은 환율의 대가라는 거죠. 벅셔 회사에는 환율의 대가가 있다. 진짜 환율을 가장 잘 이용하는 나라가 그런 기업이 의외로 워렌 버핏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14일 벅셔 회사는 1644억 엔 규모의 엔화 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금리가 또 빠지니까 이익이 되니까 이걸 또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거죠. 블룸버그는 채권 발행 주관사의 하나인 미주호 증권의 이메일을 이용해 벅셔 회사가 채권 매각에 최소 3년 만기 채권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두레이션이 가장 긴 벅셔 회사의 엔화 발행 채권은 2053년 만기이며 2.325% 이율이 적용됐다. 벅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무디스 인베스트와 글로벌 레이팅 모드에 있어서 일본 국채보다도 더 높은 신용 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서 돈을 끌어들이고 낮은 금리에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엔화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이익을 실현하고 또 그 돈을 가져다가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벅셔 회사에서는 미국 규제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채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의 일부를 부채 상환 등 벅셔 회사의 운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와우, 정말 여우 같은 투자, 정말 환율을 가장 잘 이용한 그러니까 주식의 그 저평가, 이 밸류 인베스트의 투자도 있지만 그 뒤에는 환율과 파생도 잘 이용하는 벅셔 회사에 의해 돈 버는 기술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NC 파이낸셜은 올해 미 증시 랠리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시장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영국 주담대 금리 6%대 재진입, 인플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6%대로 다시 올라왔네요. 인텔, 독일 반도체 공장에 42조를 투자했다. 보조금 14억 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제 이제 귀에 꽂히는 게 벅셔에서가 일본의 종합상세 8.5%까지 투자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인텔이 유로 독일에 30억 유로, 30조, 35조를 투자했는데 그 중에 반을 독일한테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게 인텔의 주가인데 25달러에서 36달러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인텔의 백겔싱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동안 이 반도체의 이 패권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뺏겼다.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거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대고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이걸 미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인텔의 주가는 반드시 사야 된다. 제가 봐서는 100달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AMD, 엔비디아는 이미 이제 500달러, 400달러 넘어서 500달러면 팔아줘야 되고, AMD, 인텔은 무조건 우리의 장바구니 안에 넣어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가 올해 중국 성장률을 6에서 5.4%로 하향을 했다. 이제 지난 금요일날 중국이 돈을 단기, 중기, 장기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PPC 인하하면서 돈을 풀 과정에 들어와 서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한국의 원화가 오히려 강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 돈들이 들어오고 주식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바닥을 지켜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가 조정이 있더라도 굉장히 작은 조정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을 대비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초부터 나타나는데 상승률부터 나타나는데 여기에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서 집중을 하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 썸머넬리가 50%를 지나서 70%대까지 왔다. 앞으로 30%는 더 남아있다. 한 번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의 팽배해 있는 이러한 부정적 요인 또 뒤집어 보면 계속 고구마 예칠 때 시장이 가장 불안한데 어느 정도 꼭대기 올라가니까 위험하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것들을 사인을 보내주면서 사람들에게 속도 조절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좋은 징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이 쉬어가는 하루라 시장에 큰 이벤트는 없었다.
다만 어제부터 약간의 조정 장세가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으며 빠른 순환매가 재건주, 방산 등으로 순환하며 다소 어지러운 하루를 보냈다. 그만큼 시장에서 연속성이 존재하는 섹터가 없다는 증거이다. 오늘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오늘도 전혀 예상치 못한 섹터가 오를 수도 있다. 이어폰인지 컨텐츠인지 철강인지 화학인지 이런 쪽으로 순환이 다시 돌지 모른다. 심지어 오염수주로 다시 돈이 돌지도 모른다. 모든 종목을 다 사놓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버릴 건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 서너 개로 압축해서 여전히 웅크리고 기다리는데 이 두 가지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뒤쫓아가면서 자기 것은 안 오르고 다른 것들은 올라가는 걸 보고 배 아파하고 뭔가 의기소침해 있어서 기가 꺾여 있으면 돈을 벌기 어려운 거죠. 돈은 기가 강한 사람, 눈빛이 반짝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는 좀 더 갈 것이다. 삼성전자 아직 8만 원 오지도 않았죠. 2차 전지는 쉬었다 갔다. 제가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도 이제 한번 돌아올 때가 됐고 폐배터리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간다. 우리가 투자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꼭지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 여기 한 번 더 글로벌 증시, 한국 증시가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강력히 권한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고밸류에이션이라는 이성적 판단과 그리고 이러한 고밸류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몇몇 종목을 바라보는 소외감에 의한 감성적 평가 이 두 가지 속에서 고뇌하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따라서 이것저것 손을 대지 말고 반도체, 기판, DDR5, HBM, 디플로우 장비, 이런 종목, 건설기계, 전고체 배터리 이 정도로 압축을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저의 한 줄 결론이죠. 이게 이제 SY라는 최근 우리 이제 집을 모듈로 빨리빨리 짓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어디입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죠.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SY는 제가 봐서는 7,000원까지 더 갈 수 있다. 이미 전고점 뚫고 올라갔죠. 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로 최근 주에서 눈 돌아간다면 하나 정도로 산다면 SY는 추격해서 살만하다. 어제 이제 종목 중에서 애견케미칼은 제가 강력하게 저희 카페 친구들에게 추천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친구들이 많이 녹아났죠. 18,000원까지 그러면서 치고 올라가 버렸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그 다음에 소금 배터리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제가 봐서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3만 원까지는 일단 사보자, 기다려보자. 조정일 봐서 25,000원 이하일 때 추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000원을 기본으로 보자. 어제 제가 이제 니플로우 장비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죠. 니플로우 장비는 기판에다가 이게 칩을 붙이는데 이게 이제 솔더볼이나 범프를 이용해서 붙이는데 이 붙이는 장비를 말하는 거지. 이 붙이는 장비가 레이저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은 챔버 안에서 녹여서 붙일 것이냐 붙일 때 이제 솔더볼이라는 범프가 서로 엉기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된 장비가 바로 니플로 장비인데 그 중에서 레이저 셀이 이게 시총이 900억밖에 안 됩니다. 1000억이 아직 안 됐죠. 지금 11,600원인데 15,000원까지는 한번 갈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사서 들어가서 오늘 조정받으면 한번 차고 들어가서 15,000원까지 한번 견뎌볼도 충분히 견뎌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할 게 없어서 몇 가지 종목을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추천해 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여의도에서 저희가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2차 전지하고 전력기계, 다음에 로봇, 폐배터리, IT, 그 다음에 이번 달 관심 종목 10종목 이렇게 3개의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3시간, 4시간 정도 스터디를 하는데 1시부터 합니다. 12시부터 시작하죠. 따라서 스터디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료니까 강사비도 줘야 되고 유료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런 분들이 저희 카페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 친구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빠른 순환매가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고 버티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반도체, 기판, DDR5, HBM, 리플로 장비, 건설기계, 전고체 배터리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쩔 수 없이 배에 힘주고 썸머넬리의 마지막 3분의 1 토막을 먹기 위한 끈질긴 모습, 끈질긴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